자,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뵈는 것 같죠? 지난주 화요일 날 봤었죠, 그죠? 상당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안 반갑다고요? 자, 이제 오늘 진도는 오늘 이제 5주차죠? 주택법하고 농지법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교재 66페이지 펴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2시간에서 2시간 반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맞추고요. 그럼 진도 다 맞췄죠? 다음 주 한 주 남았잖아요. 그것은 프린트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부할 것은 바로 주택법입니다. 자, 주택법은 무엇을 취급하는 법일까요? 주택을 취급합니다. 자, 그럼 주택도 건축물 맞습니까? 주택도 건축물이다. 맞죠? 그럼 주택을 지을 때 주택법을 적용할까? 아니면 건축법을 적용할까? 둘 다 다죠. 이 주택법의 입법의 취지는 주택을 다량 건설한다. 많이 짓는 거예요. 다량 건설해서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입법의 취지를 갖습니다. 주택을 많이 짓는 거죠. 주택법을 적용할 때는요, 주택을 다량 건설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또 주택을 지을 때 땅이 필요하죠, 그죠? 대지를 조성하는데 대지는 1만 이상. 요럴 때 주택법 적용합니다. 30, 1만 이상. 대개 단독주택은 호라고 하고요, 공동주택은 세대라고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5개 짓는다 그러면 30개가 아니죠. 이건 무슨 법 적용한다? 주택도 건축물이니까 건축법 적용합니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500세대 짓는다 그러면 30개 이상이죠. 여기서 바로 주택법을 적용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택을 많이 지을 때 주택법, 요거보다 작다면 바로 건축법이에요. 그럼 주택법은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 하면 요 법이 과거에는 이름이 말이죠, 주택건설촉진법이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 했는데 요것이 지금의 주택법으로 개명된 거예요. 법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줄여서 주촉법 이렇게 했던 거죠. 요것이 주택법으로 바뀌었다. 그럼 이 법의 이름을 보세요. 과거 구 이름인데요, 주택건설을 촉진하겠다는 얘기죠. 주택을 많이 지겠다는 거죠. 이것은 과거에 주택이 절대 부족했을 때예요. 그때는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택건설 촉진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주택의 보급률이 100% 육박하죠. 이제 육박하니까 양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질적 측면을 강조하자. 주거 수준을 강조하는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법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럼 주택법은요, 주택만을 취급해요. 주택만 취급하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건축법은 건물을 다 적용하잖아요. 근데 주택법은 주택만을 취급합니다. 쉽다, 어렵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쉬운데 이게 왜 어렵냐면 주택을 많이 짓다 보니까 표현 자체를 굉장히 거창한 표현을 씁니다. 표현이 거창하니까 표현을 숙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우선 주택을 건설할 때는 주택을 건설하겠죠. 주택을 건설하고 다 지은 주택을 공급합니다. 주택법은 크게 두 가지로 편집되어 있죠. 건설 쪽과 공급 쪽으로 되어 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요, 건설 공급에 관리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관리는 주택법에서 빠졌습니다. 자, 주택 관리는 누가 하는 거죠? 누가 관리한다? 주택 관리 누가 하냐고요? 주택관리사가 하잖아요. 그래서 관리 쪽은 주택관리사 시험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법에는 관리 쪽은 없고요, 건설 쪽과 공급 쪽이 있는데, 여기서 표현을 숙지하기 위해서 표현을 거창히 쓴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행자가 결정되면 시행자가 허가를 받을 것이고, 공사가 다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는다고 하죠. 자, 사업이 끝났을 때 제대로 잘 끝난다 확인하는 게 준공검사. 근데 건축법에서는 준공검사라고 안 한다고 그랬죠. 뭐라고 한다? 사용 승인이라고 한다.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라고 해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 주택법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많이 짓다 보니까 표현을 굉장히 거창하게 쓴다. 시행자를 시행자라고 안 해요. 이걸 사업주체라고 한다. 거창하죠? 사업주체. 앞으로 이제 사업주체가 나오면 시행자쯤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사업주체는 국가도 아파트 지을 수 있고요. 민간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가는 공신력이 있으니까 등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안일비자 써가지고 비등록 사업자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등록 사업자가 나오면 국가 등을 뜻합니다. 그러나 민간 건설업자죠. 민간업자가 주택을 많이 지을 때는 등록을 받아야 돼요. 일정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등록 사업자라고 한다. 좀 이따 이제 사업 주체를 공부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비등록 사업자는 국가, 등록 사업자는 민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 주체가 결정이 되면 사업 주체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허가라고 안 합니다. 주택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해요. 사업계획 승인. 굉장히 거창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딱 나오면 뭐다?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자, 이제 준공검사입니다. 사업이 끝났죠? 준공검사나 사용 승인을 뭐라고 한다? 사용검사라고 한다. 주택법은 주택을 많이 짓다 보니까 주택을 사용하기 전에 꼼꼼히 검사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사용검사라고 부르죠. 그럼 여기서 말이죠. 준공검사랄지 사용승인이랄지 사용검사는 공사 끝났을 때 검사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대개 사업법에서 준공검사 한다고 하죠. 사업은 언제 끝나냐가 중요해요. 준공을 중시한다. 그러나 건축물과 주택은 언제 끝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사용성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건축법은 몇 개 안 지니까 사용하기 전에 확인받자 그래서 사용 승인이라 하고 주택법은요. 많이 짓다 보니까 꼼꼼히 검사하자 이거죠. 사용 검사라고 부른다. 자, 이제 표현을 빨리 숙지하자. 시행자를 뭐라 한다고요? 사업주체. 허가를 뭐라 한다? 사업계획 승인. 공사 다 끝나면 사용 검사.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을 다 졌단 말이에요. 주택을 다 졌으면 이 집을 공급합니다. 주택법은 많이 짓는 이유는 내가 살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무주택자에게 다량 건설하는 겁니다.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급 쪽에서는 뭘 배우느냐. 자, 투기 과열지구를 배우게 됩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공부합니다. 다 한 번씩 들어봤던 얘기일 거예요. 그다음에 전매 제한을 배운다. 자, 투기 과열지구는 금시초문인가요? 뉴스 같은 데 많이 들어봤죠? 투기가 과열되는 게 투기를 막자는 거예요. 그건 주택의 투기가 과열되는 쪽을 막기 위해서 이걸 지정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무슨 뜻이죠? 평당 분양가의 맥시멈을 정하는 거죠. 만약에 1,000만 원으로 정했다면 평당 분양가는 1,000원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싸게 공급된다, 비싸게 공급된다. 싸게. 그럼 이걸 싸게 딱 사가지고 되팔면 엄청난 전매 차익이 떨어지죠. 이 투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일정 기간 되파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이걸 전매를 제한한다고 그러죠. 전매가 뭔 뜻이에요? 분양권 되파는 거죠. 이걸 일정 기간 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공부하는 거죠. 근데 이번 과정은 입문 과정이니까 이런 절차나 공급을 자세히 공부하지는 않고요. 용어 정도랄지 간단한 건설 절차 이렇게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주택법은 주택을 다량 건설한다. 몇 개 이상? 30개 이상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66페이지죠. 자, 주택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하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단독주택 종류가 딱 세 가지네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우리 지난주에 건축법 공부할 때 주택 종류 공부했었죠. 프린트할 때. 그때 단독주택이 몇 가지 있었다? 네 가지 있었죠. 요거 세 개 말고 또 뭐가 있었다? 공관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다 공관 X. 주택법에서는 공관을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관하게 되면 뭐 도지사 공관 이런 거잖아요. 이 공관을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주택법상 단독주택 종류는 딱 세 가지 뭐라고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공간은 X입니다. 자, 이제 공동주택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종류는 딱 세 가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우리 지난번에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에 뭐가 있었죠? 기숙사가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기숙사 X. 우리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빠지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X. 그럼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어떨까요? 건축법상 주택과 주택법상 주택은 동일하다 그러면 틀리죠. 공간도 아니고 기숙사도 아니니까 틀린다.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분류하겠습니다. 아파트 있고요. 연립주택이 있고 다세대가 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라고 돼 있죠. 지난번에 물어본 거 또 물어볼게요. 여기 8층짜리가 있다. 아파트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랬죠. 8층이라 할지라도 1층에서부터 6층까지 상가로 썼고 6, 7층, 7, 8층 두 개를 주택으로 썼다면 이건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5만 보지 마시고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의 그 개수가 5개층 이상일 때 아파트다. 자, 이제 연립과 다세대를 비교해 볼게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이 두 주택은요, 층의 개념은 같아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의 개수가 4개층 이하입니다. 4층 이하. 그런데 연면적이 다르다. 연립주택은 660을 초과합니다. 동당 연면적 660 초과. 660제곱이면 몇 평이라고요? 이걸 3.3 나누면 평수죠? 200평 초과고요. 다세대는 660제곱 이하입니다. 요건 크고 요건 작아요. 층의 개념은 같습니다. 이건 규모가 작으니까 서민주택 맞습니까? 이건 서민주택이야. 다세대는 서민주택이니까 작습니다. 610이야. 외울 때는 요 시자 있잖아. 시자네. 연립, 이응자네. 안서민. 이응자네 이렇게. 그죠? 이건 안서민이니까 커서 초과하고 서민이니까 작아서 이하 이렇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저는 앞으로 이제 다세대 주택을 우리끼리 그냥 다서대 이렇게 하자고요. 서민할 때 서자를 썼다 이렇게.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공동주택 종류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파트의 정의가 뭐죠? 고개 드시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의 개수가 5개층 이상. 연립과 다세대는 층의 개념은 같다. 몇 층이야? 4층이야. 연립은 서민이에요? 안서민이에요? 초과해야 되겠죠? 초과하고 다세대는 610 이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 보시자고요. 67페이지. 2번에 국민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별표 하나 딱 세요. 우리 주택법은 국민주택을 모르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국민주택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국민주택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들? 보통? 85제곱 이하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거 다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오늘은 정확하게 국민주택의 정의를 살펴보자고요. 자, 제목을 보니까요.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위아래 두 가지가 있죠. 위에 것이 국민주택. 제목을 위에 거에다가 국민주택에 달아주시고 아래 그림이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달아주세요. 위에 그림은 국민주택, 아래 그림은 국민주택 규모 이렇게 그림을 그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자, 그럼 국민주택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자, 첫 번째는 건설 주체가 보이나요? 국가나 지자체나 LH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면 무조건 국민주택이에요. 건설 주체로 봤습니다. 여기서 LH공사에다 몇 줄 쳐볼까요? LH공사는 원명이 뭐죠?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는 영어로 랜드이기 때문에 L이 붙었고요. 주택은 하우스라 H가 붙은 거죠. LH공사입니다. 이게 예전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토지주택공사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재정주체가 나오잖아요. 국가나 지자체 재정 일할지 주택 도시기금을 갖고 지면 국민주택에 무조건.
하나는 건설주체, 하나는 재정주체입니다. 어디 재정 갖고 줬다고요? 국가 재정이나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 도시기금을 갖고 지면 국민주택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주택 도시기금 하면 좀 생소하죠? 근데 과거에 국민주택기금 들어봤습니까? 그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과거에 국민주택기금이 지금의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건설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주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졌는데 오른쪽 그림 보세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 이하를 말한다고 돼 있죠. 국가가 집권 재정주택은 좋아요. 그러나 무조건 규모는 85제곱 이하이어야 합니다. 무슨 면적이라고요? 주거 전용 면적입니다. 우리 주택법에서 면적을 따질 때는 무조건 주거 전용 면적. 이것이 85제곱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하면은 건설주체를 보고요. 또는 재정주체를 봐야 돼요. 건설주체가 국가가 졌다든지 지자체가 졌다든지 또는 LH공사가 졌다든지 지방공사가 졌습니다. 여러분 지방공사는 뭡니까 이건 또? LH공사 하면은 공공기관이에요. 보통 공사적으로 끝나면 공공기관이죠. 뭐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꽤 많죠? 공공기관이고요.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경기도시공사, 서울주택공사 들어봤죠? 이런 것들이 SH공사 같은 거, 이게 바로 지방공사. 지방마다 공기업을 두게 되고 이것을 지방공사라고 한다. 그럼 얘네들이 졌어요. 국가 등이 지면서 85 이하면 무조건 국민주택. 그 다음 재정주체로 봅니다. 국가 재정이랄지 지자체 재정이랄지 주택도시기금 이걸 가지고 졌고 85 이하면 무조건 국민주택. 두 가지를 동시 충족을 안 해요. 위에 걸 만족하든 아래 걸 만족하면 둘 중 하나 만족하면 무조건 국민주택. 단 공통적으로 85 이하. 무슨 면적이라고요? 주거 전용. 따라서 공용 면적은 X예요. 주거 전용 면적 밑에다가 공용 면적 X입니다. 우리 주택법에서 면적을 따질 때는요. 반드시 주거 전용을 갖고 따진다. 공용 면적은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85제곱미터면 평수로 따지면 몇 평 정도 나오겠어요? 3.3 딱 나누면요. 정확히 25.75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주택이 되려면 무조건 25.75평 이하여야 합니다. 근데 과거에 말이죠. 32평 아파트가 있었어요. 이걸 분양 광고를 낼 때 국민주택 규모라고 냅니다. 32평인데 국민주택 규모로 광고를 내죠. 그럼 분명히 국민주택은 25.75평 이하여야 되잖아. 그죠? 이건 뭐냐면 이 32평에는 주거 전용에다가 공용 면적에다가 서비스 면적에 다 플러스한 거예요. 그래서 32평이에요. 요 안에서 주거로만 쓰이는 주거 전용은 25.75평 이하다. 이 뜻이에요. 주택법에서 항시 주거 전용으로 따진다. 자, 이제 물음을 드립니다. 자, 국가가 건설했습니다. 물론 85 이하는 서도 깔자고요. 85 이하이면서 국가가 건설했는데 민간 자금을 갖고 졌습니다. 국가가 민간 자금을 갖고 졌다. 국민주택이에요? 아니에요? 맞다? 틀린다? 자, 이렇게 제가 풀어볼게요. 건설하고요. 재정입니다. 물론 규모는 요거 이하라고 예정을 하고요. 자, 국가가 줬다. 재정은 민간 자금으로 줬다. 국민주택이에요? 아니에요? 왜 맞죠? 둘 중 하나만 돼요. 국가가 지면 재정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국민주택이에요. 그 다음 지자체가 졌어. 지자체 재정을 갖고 줬어. 국민주택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현대건설이 민간 자금을 갖고 줬어. 기여요? 아니에요? 건설주체도 아니고 재정주체도 아니잖아요. 이건 X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주체에 해당되던 재정주체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국민주택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를 말한다. OX. X입니다. 85 이하라 할지라도 건설이나 재정주택 하나에 해당이 안 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보는 이제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를 국민주택이라면 안 되고요. 뭐라고 부른다? 국민주택 규모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밑에 국민주택 규모라고 나옵니다. 우선 호 또는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를 말하죠. 단독주택은 호라고 하고요. 공동주택은 세대라고 합니다. 오른쪽 볼까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면지역입니다. 여기가 어디쯤 될까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면지역. 어디죠? 깡촌. 거기다 깡촌이라고 적자. 깡촌이야 깡촌.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적이 아닌 읍면지역. 깡촌이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밑에 그림. 깡촌이죠? 그럼 깡촌 지역은 투기가 많다 작다. 작으니까 규모가 좀 커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때는 100제곱까지 가능합니다. 현행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의 최대 규모는 얼마다? 100제곱까지 가능하다. 어디라고요 지역이? 세 군데가 깡촌하면 안 되지. 우리끼리 깡촌이고. 세 가지가 동시 충족.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적이 아닌 읍면지역. 수도권이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수도권이 어디예요? 서울, 경기, 인천. 경기도는 일부예요? 전부예요? 전부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다가 서울, 경기, 인천이라고 적으세요. 경기도 전역입니다. 응? 다 들어갑니다. 이게 수도권 정비법에 보면 예전에는 수도권 경기도 일원이라고 했는데 법이 경기도 전역으로 바뀌었어요. 다야 다 그러니까. 수도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주택하고요. 국민주택 규모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주택 중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게 국민주택이에요. 그래서 국민주택에다가 혜택을 많이 받는 주택이라고 적으세요. 모든 주택 중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게 국민주택. 그러니까 국민주택을 지을 때는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줍니다. 국민주택에 가장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우선권 있는 주택은 아무에게나 공급하는 게 아니겠죠. 누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무주택자. 무주택자가 가져가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게 국민주택입니다. 그 다음 혜택 받는 게 무슨 주택일까? 농어가 주택입니다. 농민이나 어민이 쓰는 농어가 주택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두 번째 혜택을 받는다고 해요. 자, 됐습니다. 그 정도 살피고요. 한 장 넘기자. 계속해서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이제 3번에 준주택이라고 나오죠. 요즘에 주택의 패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노인이 혼자 사는 주택도 많고요. 1인 주택이 많거든요. 주택이 패턴이 많다 보니까 이걸 준주택이라고 분류했어요. 준주택 하면은 말 그대로 주택에 준한다 이 뜻이죠. 자, 물음 드립니다. 준주택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다 아니다? 제가 강의할 때 핸드폰 소리가 들리거든요, 항상. 이상하게 그건 굉장히 중요할 때 강의할 때 그때 핸드폰이 울려요. 올해 이거 시험 나오겠는데? 별표 하나 딱 쳐주자. 핸드폰 울렸잖아 지금, 그죠? 자, 준주택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군요. 부사장은 사장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준주택은 주택이 아닙니다. 다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다. 집은 아니지만 먹고 자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주택법은 주택을 취급한다고 그랬죠. 주택을 취급합니다. 따라서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라네요. 그러니 주택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여기 왜 썼어요 근데? 주택법 적용도 안 하는데 여기 왜 썼어요?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틀리게끔 유도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문제가 나면 다 적잖아요.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럴듯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주택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그림 보기 전에 밑에 보자고요. 주택 외의 건축물 그랬잖아요.
주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택 외에다 밑줄 딱 치고요.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다 밑줄.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네 가지가 나옵니다. 고시원업, 기숙사, 노인복주택, 오피스텔을 준주택이라고 한다. 네 가지를 위에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고시원업, 집은 아니잖아요. 근데 간단히 먹고 자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시원업에서 전기밥솥 써가지고 간단히 밥을 해 먹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잠도 잘 수 있습니다. 근데 고시원업에다가 숯불을 딱 켜놓고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나요? 그건 안 되겠지. 그죠? 고시원업, 고에다 동그라미 딱 치고. 그 다음에 기숙사, 기에다 동그라미. 기숙사도 집은 아니잖아요. 집은 아니지만 먹고 자고 할 수 있다. 노인복주택, 노 동그라미. 오피스텔, 오 동그라미. 그대로 외워지죠? 그래서 준주택은 우리 시험에 두 번이나 출제되었는데 그 종류가 출제된다. 준주택에서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다 없다. 고기 노야, 고기 노. 영어로 노, 딱 이렇게. 이건 노잖아, 노. 노오. 앞자 딴 거잖아요. 고시원업, 기숙사, 노인복주택, 오피스텔, 고기 노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개 다 보니까요. 오지선다에 첫째 잘 됩니다. 근데 가진 나라도 아까 핸드폰 벨까지 울렸으니 30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고기 노로 하면 돼요. 이런 게 좀 나와주면 좀 감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감동이 영 없네, 그죠? 이런 거 안 알려줄라. 그래서 고기 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준주택은 그 정도 해두시고요.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이 예전에 문제 출제 문항수가 7개가 나와요. 7개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건설 쪽, 공급 쪽, 관리 쪽이 있다 보니까 7개 내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관리가 빠졌단 말이에요. 분량의 3분의 1 줄었어요. 그럼에도 7개를 출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어에서 2개 정도 출제합니다. 과거에는 용어에서 하나 나왔는데 이제 2개 정도 출제되죠. 용어가 지금 오늘은 4번에서 끝나잖아요. 4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끝나는데 용어만 해도 10개까지 나와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 4가지만 뽑아 본 겁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오네요. 혹시 시중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들어보셨나요? 이걸 현업에 가면 우리끼리 도생이라고 해요. 도생.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이 주택은 부자들이 살까요? 서민들이 살까요? 서민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시에서 생활만을 위한 주택이에요. 생활만을 위한 겁니다. 서민주택이니까 혜택을 준다 안 준다? 혜택을 많이 줄 것이다. 규제도 대폭 완화해 주고요.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그림과 밑에 말이 나옵니다만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를 안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백에다 쓰세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으로서 도시적에 건설해야 합니다. 도시적에 건설을 하고요. 그리고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 도생이라고 얘기한다. 300세대 미만으로서 도시적에 건설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개까지 줄 수 있다? 아니지. 300개 미만이니까 299. 미만에는 300이 안 들어가잖아. 그죠? 300 이하 그러면 300이 들어가요? 300 미만하면 300이 안 들어갑니다. 299까지 줄 수 있다. 또 도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합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업지역에 건설할 수 있다 없다? 헐. 도시지역이 어떻게 나눠진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배운 거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주, 상, 공록이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심지어 녹지지역에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도시지역에 건설한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만약에 주거지역에만 건설했다면 주거형 생활주택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름이 도시형 생활주택. 또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니까 얼마 이하?
85 이하라야 합니다. 그럼 아까 말이죠. 국민주택 규모는 원칙은 85 이하죠. 그런데 최대 얼마까지 가능했죠? 100제곱까지 가능하죠? 따라서 도생의 경우도 100제곱까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100제곱까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왜? 도시역에 건설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100제곱이 되는 경우는 도시역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조건 도생은 도시역에 건설하니까 85 이하밖에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알아들으셨죠? 자, 그럼 이제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자.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자, 종류 세 가지입니다. 도생의 종류 세 가지.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이렇게 있다고 해요. 이 세 가지를 도생이라고 부른다. 자, 이때 여러분들 원룸형 주택은 원룸에 한 번씩 다 들어가 봤잖아, 그죠? 원룸형 주택은 공간이 구분되어 있을까요? 하나의 공간일까요? 하나의 공간. 뭐 방 따로, 부엌 따로 구획이 안 됐습니다. 오픈 스페이스, 하나의 공간이죠. 단, 욕실, 보일러실, 요건 X. 요것은 구분시켜라 이거죠. 욕실과 보일러실을 오픈시키면 욕실을 오픈시켰다고 쳐봐요. 프라이버시가 깨지죠. 보일러실은 위험하니까 구획을 제합니다. 요걸 빼고는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한다. 또 원룸형 주택은 규모가 클까요? 작을까요?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 50제곱 이하래야 합니다. 원룸형 주택이 되려면 주거 전용 면적 50제곱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법은 주택을 취급하다 보니까 숫자가 참 많이 나와요. 숫자가 다 중요한 숫자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대발견했어요, 제가. 이상하게 주택법에 시험에 나올 만한 숫자는요, 글자 수하고 같더라고요. 원룸형 주택이 몇 글자인데 이게? 그러니까 5하냐고.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글자 수와 맞아 떨어진다. 5글자니까 50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50 이하로 해야 되고요. 하나의 공간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면적이 만약에 30제곱 이상이잖아요. 꽤 크잖아요. 이때는 두 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 원래는 하나의 공간으로 구획하지만 주거 전용이 30제곱 이상이면 두 개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30 이상일 때 두 개 공간일까요? 이것도 외우기 참 좋다. 다 이유가 있어요. 자, 되게 원룸 규모라고 하죠. 원룸의 규모는 얼마 이상 돼야 됩니까? 최소한 한 사람이 살려면 얼마 이상이 돼야 될까요? 14제곱 이상이에요. 14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혼자 살 수 있다요. 이건 그냥 외워집니다. 혼자 산다잖아. 1, 혼자, 4, 산다잖아. 14 이상이면 원룸 규모예요. 그럼 이제 이게 만약에 30제곱 이상이면 이렇게 14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28이잖아요. 그럼 공간을 두 개로 나오려면 벽이 있어야 되잖아. 벽이 한 2 정도 나오는 거예요. 더해서 3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산다가 14. 요거 이상이 되려면 두 개의 공간 나오려면 30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있다. 그럼 요것도 연립과 다세대니까 몇 층 이하입니까? 원칙은? 4층 이하죠. 그런데 요것은 도생이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줍니다. 요 주택의 경우에 심의를 거쳤잖아요. 심의를 거쳤으면 5층까지 가능합니다. 한 층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주죠. 심의를 거쳤을 때. 이렇게. 심의라는 건 심사에서 의결하자 이 뜻이잖아요. 심의를 거쳤다면 한 층을 더 지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도시형 생활주택은 요것은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요걸 살짝 지면서 다른 거를 섞어지면 덩달아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덩달아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혼용 건축을 할 수 없다. 혼용 건축 X. 그러니까 도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덩달아 혜택 받는 걸 막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도생에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밑에 이제 누가 말하는 게 나오죠? 보겠습니다.
1, 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환경을 위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동을 완화한 주택을 도생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용어가 꽤 많습니다만 딱 4가지 공부한 거죠. 주택 종류했죠. 단독과 공동 나눠줬다. 단독주택은 종류가 몇 가지? 3가지. 이름 좀 얘기해보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도 3가지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뭘 했다? 국민주택을 배웠다. 국민주택은 건설주체나 재정주체가 나와야 되고 규모는 얼마야? 85 이하 했고요. 그 다음에 준주택을 배웠다. 준주택은 주택이죠? 아니다. 그러나 주택법 적용하죠? 종류는 뭐가 있다? 고기, 노. 고가 뭐죠? 포션업, 기숙사, 노인복지, 오피스텔. 그 다음에 도생을 배웠습니다. 도생은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으로 도시적에 건설하고요.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종류는 딱 3가지.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여기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용어 정의 살폈고요. 한 장을 넘겨보자. 5번에 주택 건설 절차가 나와 있죠. 이것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